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과 통화해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적 승인을 했다던 군 장비가 핵 추진 잠수함이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지시로 관제 대무를 한 의혹을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활동의 지휘 라인에 있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내일 불러 조사합니다. 공기업의 채용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심각한 채용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려고 채용 인원을 늘리거나 계획에 없던 전형을 추가해 합격자를 뒤바꿨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이 10년 전에 이미 급성 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광석 씨의 친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경찰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난 지 12일 만에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역 밖으로 줄이 이어집니다. 2역 주출입구에 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만들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신도시 주변의 부실한 대중교통 설계 실태를 밀착 카메라에서 살펴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건곤일척. 청와대와 여당과 야당들이 온 힘을 던져 겨루는 마지막 한판 승부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졌고 이제 내일 운명의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 동반 공석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여당 대표와 제1야당 원내대표가 모두 국민의당 지도부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출국 전에 안철수 대표 등과 통화해서 협조를 당부했다는데 결과가 어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부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 후보자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150표가 필요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121석으로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민주당은 하루 종일 국민의당 설득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친한 야당 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찬반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도 안철수 대표에게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하루 종일 뛰었습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2번이나 찾아갔습니다. 2번 만에 만난 정 원내대표는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집안 단속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역 민주당 의원인 김부겸 장관은 해외 출장을 연기하고 표결에 참가합니다. 한국당 지도부도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개인적 연고나 친분으로 찬성을 해선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지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이처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국민의당 의원들 설득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국회에 남아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표결 때처럼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죠?
네, 최종 결정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내려지겠지만 현재까지 자유투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후보자 표결 이후 사안이 더욱더 민감해진 만큼 찬성 의원을 공개적으로 밝힌 5명의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비공개 의원총회 토론도 결국 의견이 밝혀지는 것인 만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큰 겁니다. 예.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별 접촉으로 의원을 총력 설득전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예.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건 개표해봐야 이제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을 취재해봤을 텐데 대략 결과를 전망할 수도 있습니까? 뭐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일단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사람은 김 후보자와 부산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김성식 의원을 포함한 5명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표결위의 후폭풍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의당 의원들은 취재진에게도 입장을 밝히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밤, 내일 아침 사이에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만큼 인준이 되건 안 되건 아주 적은 표차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전에 안철수, 김동철 대표에게 전화해서 협조를 구한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이게 투표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어떻게든 낙마시킨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도 김명수 후보자가 동성애 옹호론자여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마치 동성애 옹호론자인 것처럼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의원들을 독려해서 반대 운동에 나섰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분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대법원과 헌재가 동성혼과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 법관으로 앉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법적 또는 종교적 가치관을 손들이째 흔들 수 있다. 네, 국민의당도 의원 40명 중 개신교인이 절반에 달하면서 보수 기독교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사람들은 지금 문자 폭탄을 지금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 후보자도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오늘 입장문에서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동성혼이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법을 존중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이른바 가짜뉴스로 들릴 텐데 아무튼 내일 의원들의 선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무제한으로 수중에 머물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군의 방어 체계를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는 것이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측과 합의한 바가 없다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희망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달 초에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한 직후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와 장비 구매에 대해 개념적 승인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JTBC 취재 결과 여기서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표현한 군 장비가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석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뒤 백악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념적 승인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개념적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와 군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정상이 첨단 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JTBC의 취재 결과 당시의 개념적 승인은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개념적 승인은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큰 틀에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략무기 차원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가장 급하고 필요하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당국 간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합의된 바 없고 정상회담에도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의가 양국 간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에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유선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말 그대로 추진체, 즉 엔진에 핵을 이용합니다. 핵 분열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이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으로 엔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이렇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핵무기 없이 엔진에만 핵을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에 대응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유사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잠수함이 출발하고 우리 정찰을 피해서 바닷속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SLBM을 발사해버리면 우리가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사 직전 바로 이 단계에서 잠수함 본체를 타격해 아예 발사를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에 비해서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시속 40여 킬로미터로 움직일 수가 있고 바닷속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배터리 충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전 반경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어납니다. 6개월 가까이 물속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 출몰 지역에 이렇게 미리 가서 숨어 있다가 발사 조짐이 보이면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도한 것도 이런 장점들 때문인데 특히 무기가 아니라 엔진에만 핵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지 않고도 국방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실제 SLBM을 싣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이보다 훨씬 드넓은 바다에서 잠수함으로 잠수함을 쫓는 것이 이론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예, 이 발언이 오늘 하루 종일 뉴스가 됐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대비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특유의 손짓과 과장된 화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은 그간의 화법에서 한 발 더 나간 최고 수위의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들짝 놀랄 필요 없이 트럼프의 발언을 자세히 뜯어보면 과장은 있지만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우선이라는 그동안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해석은 청와대에서도 나왔습니다. 우선 뉴욕 심재우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심 특파원,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트럼프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군사적 행동과 당연히 연계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미국의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은 유엔이란 무대에서 인구 2,500만 명을 말살한다는 호전적인 발언을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 지도자들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쪽 의견도 비슷합니다. 평화와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게 유엔의 목표인데 대통령이 전쟁 선포의 무대로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이번 발언은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가 있지만 이렇게 전제를 붙였고 또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이런 전제도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점은 북한 압박을 통한 외교적 해법에 찍혔다라는 분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날 서울 중대에 위험이 없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발언했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파괴 발언의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인데요. 트럼프의 과시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을 핵심 참모가 수위를 가다듬어 위기를 관리하는 모양새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정부 안에서 외교하고 군사란 두 가지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북한을 압박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로빈 랜드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사령관은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예열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랜드 사령관이 트럼프의 말을 뒷받침했다고 했습니다. 미 행정부 유력 인사들이 외교적 해법과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긴장도를 유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스스로도 미국은 군사 옵션에 역량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며 유엔 193개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잘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자,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JTBC가 미국 유력 싱크탱크의 전문가들한테 이 트럼프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지 설문을 해봤다면서요? 워싱턴의 한반도 외교 군사 전문가 6명은 대체로 완전한 파괴라는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차원도 있지만 김정은에게 핵무기 개발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줘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무부 부차관보 출신인 롬버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신안보센터의 크로닌 소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란 메시지를 줌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국제사회의 압박 동참을 호소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욕의 심재우 특파원이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 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상식에서 우리 국민이 국민의 뜻을 배반한 대통령을 촛불혁명으로 파면했다면서 촛불 시민들이야말로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로부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촛불 집회가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발전시켰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우리 국민은 촛불 혁명을 통해 헌법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19와 5.18, 6월 항쟁과 촛불 집회 등 시민저항의 역사를 나열하며 우리 국민이 대통령이 잘못할 때 탄핵할 권리도 스스로의 힘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촛불 집회를 토대로 출범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나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집회가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보여줬다며 촛불 시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 공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비방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추선희 씨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추선희 씨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불응했습니까? 네, 오늘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던 추 씨는 오후 4시쯤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가량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출석 시간을 늦췄다가 또 오후 6시쯤에는 돌연 그냥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합니다. 추 씨는 국정원의 이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이 거듭 제기될 때마다 공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렇게 돌연 검찰 수사를 피하는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에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그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집회를 여는 것이라면서 서울시청 앞에 폐지를 흩뿌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만큼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에도 거듭 불응을 하게 되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 사실 추 씨의 그동안의 행적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법률 위반 혐의는 어떤 것입니까? 네, 우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공범입니다. 이렇게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같이 깊숙이 개입한 부분인데요. 추 씨는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2011년을 특히 전후해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또 문성근 씨 등 그 야당 성향 또 진보 성향의 인물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집중적으로 열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에도 적혀 있듯이 국정원이 이런 시위를 열어달라고 지시하고 또 돈을 준 정황도 검찰은 포착한 상태입니다. 예, 검찰이 한 가지 더입니다. 검찰이 문성근 씨 음란 사진을 합성한 국정원 직원 2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팀장이었던 유모 씨와 또 실무자급인 서모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이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문성근 씨와 또 김여진 씨를 음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책임을 무겁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내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불러서 조사를 벌입니다. 검찰은 이 서경덕 교수를 포함한 민간인 댓글팀장 2차 수사 의뢰 대상 18명의 영수증을 최근 확보해서 이제 분석을 벌이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전 차장을 상대로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불법적인 심리전 활동을 벌인 배경을 추궁하고 또 구속수감 상태인 원세훈 전 원장을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블랙리스트 작성에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이 역시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없어졌던 국정원장 독대 보고를 부활시킨 장본인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독대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을 정기적으로 따로 만나 보고를 받는 이른바 독대 보고 관행을 폐지했습니다. 국정원 전면 개혁을 선언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이 관행의 부활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놓고 촛불 정국이 있었던 직후인 2009년 초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전 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턴 매주 독대가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의 독대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댓글 공작이나 방송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현 정부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에선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2009년 하반기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도 국정원 국정조사 때 독대 보고에서 정치 공작을 보고하고 지시받은 게 아니냐며 독대 보고의 성격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원 전 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형 자료를 작성한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그런데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가운데 가장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파악된 곳이 바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회원들이 만든 팀입니다. 그런데 양지회 회원들이 속한 댓글 부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부분 직접 관리했다. 사실상 직할 별동대나 다름없었다. 이런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 의뢰된 민간인 댓글팀장 48명 대부분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이슈와 논지를 전달하며 실적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원들이 만든 팀의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 챙긴 정황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 조사한 과정에서 양지회는 원 전 원장의 별동대나 다름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과 이상현 당시 양지 회장의 친분이 깊어 댓글 활동과 관련한 논의도 쉽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안기부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1981년부터 서울시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원 전 원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영장이 기각된 양지회전 기획실장 노모 씨 등에 대한 수사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을 확보해서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건 내용을 취재한 결과 국정원은 MBC 라디오를 이른바 진보 세력의 젖줄로 규정하고 내부 인사에까지 개입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2010년 MBC 라디오 출연진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MBC 라디오가 진보 세력의 젖줄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라디오 본부장을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MBC 본부는 당시 새로운 본부장이 왔고 김미화 씨 퇴출 작업 등이 본격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문건엔 MBC 간부들의 실명과 직책도 나열돼 있습니다. 간부 정모 씨에 대해선 손석희 앵커를 비호하는 등 무소신 행태를 보인다는 성향 분석을 해놨습니다. 또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이 좌편향 시사평론가와 기자들을 출연시킨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은 MBC 간부 인적 쇄신을 위한 제1 조건은 국가관이라며 최문순 전 사장의 인맥을 대거 퇴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17일째 파업 중인 MBC 노조는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행됐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견에선 PD수첩의 최승호 전 PD 등이 나와서 정권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이 편파 프로그램으로 낙인 찍혀 퇴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 8월 MBC PD수첩 4대 강편은 결방 사태까지 간 뒤 내용을 수정해 방송됐습니다. 같은 해 10월엔 시사 프로그램 후플러스와 W가 잇따라 폐지됐습니다. MBC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당시 조치가 국정원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8일 공개된 국정원 문건의 MBC 정상화 전략 가운데 1단계인 편파 프로 퇴출이 그대로 실행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시차는 있지만 결국은 다 관철된다는 것을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어 문건대로 2단계 노조 파괴 절차가 진행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2010년 세 차례 MBC 파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측이 해고 10명을 포함해 노조원 216명에게 대기 발령과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렸다는 겁니다. 노사 간의 충돌 아니면 노조의 투쟁 이것을 이유로 과연 구성원들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줄줄이 해고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학살이라 할 만큼. 또 노조는 당시 MBC를 담당한 국정원 정보원에 1일 업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문건 작성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 사측은 노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려고 채용 인원을 늘리고 계획에 없던 평판 조회를 실시해서 멀쩡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일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감사원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신입공채 당시 금융감독원 총무국장 이모 씨는 지인의 자녀 A씨가 필기 전형 점수가 모자라자 필기 합격 정원을 늘리고 커트라인을 낮췄습니다. 이 국장은 면접관으로도 참여해 A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평판조회도 도입해 합격선으로 분류됐던 다른 지원자들은 전 직장에서 불만이 많았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전 부원장과 서태종 수석 부원장은 모든 과정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원 처리 전문 인력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발견됐습니다. 채용 지원서에 경력 기간을 실제보다 적게 적은 사람은 금감원 출신 3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모두 탈락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사 담당권자였던 비 국장은
금감원 출신들은 확인할 수 있으니 경력 기간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금감원 출신 3명은 서류 전형에 합격했고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감사원은 서태종 수석부원장 등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통보했으며 이모 총무국장은 면직을 요구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골프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검찰에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원유철 의원도 관련돼 있는지 조사 중인데 원 의원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골프 연습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곳 대표인 47살 한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씨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 씨에게 주택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권 씨는 2012년 원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플랜트 설비업체 대표에게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는 현재 수감 중입니다. 검찰은 한 씨가 건넨 돈이 권 씨의 법원 공탁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이 지역구인 평택에서 사업을 하는 한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원 의원이 사건에 관련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 의원은 검찰이 무슨 일로 한 씨를 수사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관계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대학병원에 입원한 영아가 맞던 수액에서 벌레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제조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들도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노란색 수액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통에 작은 이물질이 둥둥 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한 생후 5개월 된 영아가 맞던 수액 연결관에서 날벌레로 추정되는 물질을 보호자가 발견한 겁니다. 식약처는 환자와 수액 사이 연결관에 수액 투여 속도를 조절해주는 플라스틱 점적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인하대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었는데 다행히 의료진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보는 간호사가 투약 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물품은 전량 반품 조치를 하였고 현장에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작 해당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는 이물질이 들어간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문을 못 봐갖고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지금 제가 감이 안 잡히는 실정이고.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자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주사기 수액 세트 업체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이 10년 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망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경찰은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연 양은 집에 있다가 어머니의 112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17살 때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이었고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서연 양은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후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 머물면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0년이 지나서야 숨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연출했던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씨의 부인 서모 씨가 딸의 죽음을 숨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있다,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하면 특수한 기관, 병원인데요. 네, 사실상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던 거죠. 서연 양은 생전 유족들과 오랜 분쟁 끝에 할아버지로부터 김광석 씨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가 현재는 서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서 씨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석 씨의 친형은 서연 양이 숨진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에 당시 사망과 관련한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멕시코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난 지 12일 만에 규모 7.1의 강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면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실종됐던 한국인 남성 41살 이모 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외교부가 멕시코시티 부검소에 이 씨의 시신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놀라 밖으로 나온 학생과 교사들 뒤로 폭삭 주저앉은 학교 건물이 보입니다. 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2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로는 뒤틀리고 주차돼 있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내 거리는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지진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23km 떨어진 푸에블라주 지역에서 현지 시간 19일 오후 1시 15분쯤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약 18시간이 지난 현재 사망자는 230명에 육박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만 1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진원이 내륙이라 12일 전 규모 8.1대보다 흔들림이 더 강했습니다. 매몰 지역이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진은 멕시코 역사상 최악의 재난인 1985년 대지진과 같은 날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와 같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캘리포니아 LA 서부에서도 현지 시간 18일 밤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19일 오전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 온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에서도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접국가인 멕시코의 이딴 강진으로 미국 내 대지진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진앙에서 120여 킬로미터 넘게 떨어졌지만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많은 건물들이 붕괴됐습니다. 한인 소유로 알려진 5층 건물도 무너져서 실종됐던 40대 한인 이모 씨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한인 피해는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현직 교민 양홍규 씨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양홍규 씨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진의 규모가 7.1 강진입니다. 실제로 느끼기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무실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건물들이 서로 부딪힐 정도였는데 같은 건물 사람들이 대피하는 중에 서로 뒤엉켜서 넘어지고 일부 다친 사람도 있다고 들었고요. 건물에서 나와 흔들리는 건물을 보면서 땅까지 흔들리는 거 직접 겪으니까 정말 많이 무서웠습니다. 예. 제가 있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도 들었고요. 예. 건물들끼리 부딪힐 정도였으면 정말 많이 흔들린 건데 12일 전에 당시 지진이 규모 8.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여기 멕시코시티엔 10년 넘게 사는 한인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자기들이 느낀 지진 중에는 가장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멕시코 바다 쪽에서 지진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육지 멕시코시티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뿌에블라 지역에서 지진이 난 거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많이 심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지금 계신 곳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 발표는 안 나왔지만 48시간 내에 강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던데. 네, 여진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48시간 내로 강진이 다시 닥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한인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이틀 내에 이제 대지진이 예고된다는 말이 돌고 있어서 계속 멕시코 현지 방송 속보를 보고 있고 지금 지인들이랑도 연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한인 한 분이 결국 숨졌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혹시 주변에서 다른 한인들의 피해 상황이 좀 들리는 게 있었습니까? 일부 한인분들이 집 천장 타일이나
집 내부에 금이 간 부분들도 있고 예. 주차장이 내려앉아서 차량 파손까지 있는 걸로는 확인되었고요. 그 외 상황은 아직까지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 예. 저 양홍규 씨께서 저희한테 직접 그 공항 근처 길이 갈라진 사진을 제보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사진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하여간 심각했다. 저렇게 땅이 저 정도의 깊이로 갈라졌을 정도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항은 마비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피하신다고 해도 항공편으로는 좀 어렵겠군요. 네, 항공편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멕시코 현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차량으로 지금 도시 외부로 조금 빠져나가는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멕시코에 사시는 한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JTBC 쪽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양홍규 씨와도 잘 아시는 사이인 여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제보 영상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소중하게 받아서 잘 전해드렸습니다. 양홍규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온 대기 오염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도 중국 영향이라는 표현은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라는데 국민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한반도 대기질을 예측한 그래픽입니다. 월요일 정오부터 베이징 부근 대기 상태가 검붉게 변합니다. 칭다오와 상하이도 점차 붉어지더니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고스란히 서풍을 타고 넘어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 자료엔 북의 요인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예보가 빗나갈 경우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객관적인 예보가 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과정에 이게 휩싸이게 되면 그럼 예보 모델에 또 계속 공격받으면 발전을 못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중국, 일본과 미세먼지 등을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51억 원가량 들어갔는데 보고서가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난색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는 한중일 환경부 장관 회담에서 그간 진행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해놓고 번복하기까지 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30% 절감 목표를 세워놨지만 가장 중요한 중국 요인에 막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JTBC 박순입니다. 보험과 증권사 등을 거느리는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이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오히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경찰은 김준기 회장의 비서로 근무한 30대 여성 A씨가 김 회장으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동안 김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는 지난달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A씨가 함께 제출한 스마트폰 영상에는 김 회장이 집무실에서 A씨의 다리와 허리를 만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그룹 측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오히려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을 빌미로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 회장 측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말 신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 조사를 마치고 김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초를 길러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대 사무실 내부를 온실처럼 꾸며서 속성 재배했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첨단 농법을 습득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노란 불빛이 내리쬐는 온실에 사람 키만한 높이의 대마초가 가득합니다. 온도계와 습도계는 물론 산소 공급기와 식물 영양제까지 갖췄습니다. LED 조명을 비추거나 바람을 쏘여 발화시키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40살 장모 씨 일당은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익힌 수경 재배로 최근 1년간 대마초와 액상대마 등 7kg의 마약류를 생산해 유통시켰습니다. 0.5g씩 14,000여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으로 가격은 7억 원에 이릅니다. 시간이 야생 대마에 비해서 4배 정도 줄어들게 되고 외부적으로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심 한복판 상가 건물에서 비밀리에 재배된 대마초는 주로 작곡가와 사진작가, 셰프 등 전문직에게 배달됐습니다. 장 씨 일당은 대마초 판매 수요가 많아지자 경기도 여주의 외딴 농가를 임대해 대량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후배 등 신원이 금정된 손님만 차명 계좌로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판매 총책 장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과 흡연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길게는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가 머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 연휴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물 한 모금 마시기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최하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2살 때부터 뇌성마비를 알아온 이상국 씨는 자신의 팔다리 중 왼발만 겨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으로 한자 눌러쓰길 여러 차례, 말 한마디 쓰는 데만 몇 분씩 걸립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어 자는 시간을 빼고는 종일 활동보조 서비스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엔 평소처럼 매일 15시간 활동보조인을 부르면 마지막 주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엔 활동보조인 시급이 1.5배 비싸 연휴가 길수록 바우처 금액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못 하는데 이거 그만하라. 지체장애인 임성준 씨가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아도 휠체어에 앉는 데에만 5분 가까이 걸립니다. 임 씨는 매일 8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음 달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 걱정입니다.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있다가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체하거나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생각도. 바우처를 늘려주거나 자원봉사자를 지원해달라는 민원이 많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지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중증장애인은 화재 등 사고에 대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연휴 일수와 상관없이 활동보조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지금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이틀은 문을 닫아야 하죠.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무 휴업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으로도 넓히고 휴무일도 더 늘리자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유통산업법 개정의 핵심은 복합 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 대상에 넣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논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만 30건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대형마트 휴무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해야 한다거나 면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를 반깁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주말에 2배 이상의 매출이 오르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주 4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장 볼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데 주말에 만약에 마트를 이렇게 강제 휴업을 하게 되면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규제의 실효성을 놓고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앞서 5년 전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규제를 해도 효과는 없고 소비자만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편에선 규제를 더 강화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것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3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주사로 독극물을 투입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 45살 빈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빈 씨가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재혼했고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를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부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충북 청주의 한 하천 둑에서 22살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나체 상태로 유기한 32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숨진 여성과 알던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 화가 났다며 범행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서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개 주인 56살 A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키우던 개는 지난달 9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공장 앞에서 지나가던 53살 B씨의 오른팔을 물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을 어긴 병사를 군대 내 시설에 가두는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병사를 징계할 때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등을 받게 하는데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네, 여자 배구에서 6년 만에 남북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김연경 선수를 앞세운 우리 대표팀이 오늘 세계선수권 예선에서 북한팀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전력도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에겐 배구 여제 김연경이 있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세계 115위, 감춰졌던 북한의 전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김수지의 노련한 서브로 1세트를 따낸 우리 대표팀은 2세트 북한의 악착 같은 수비 배구에 고전했습니다. 북한의 에이스 정진심은 연이은 후위 공격에 속이는 동작으로 득점을 올리며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엔 세계 최고의 공격수 김연경이 있었습니다. 강 스파이크로 고비마다 득점을 올린 김연경은 서브로 석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끌려가던 2세트 승부를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3세트에선 넘어지며 스파이크하는 투혼까지 발휘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북한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이긴 우리 대표팀은 역대 남북 여자 배구 전적을 7승 2패로 벌렸습니다. 세계 랭킹 10위인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조 2위 안에 들어 내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내는 게 목표입니다. 김연경을 앞세운 우리 대표팀은 22일 이란과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하루에 10,000명 가까이 이용하는 한 지하철역 주요 출입구에 계단 없이 비좁은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는 역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데 주민들이 몇 년째 불편을 호소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복정역 앞입니다. 제 뒤로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쪽은 버스 환승센터고요. 제 뒤쪽은 버스 정류장입니다. 즉 양쪽에서 내린 버스 승객들이 이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출입구에는 계단이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침 7시가 지나서부터 역 앞은 장사진을 이룹니다. 1분 1초가 급한 직장인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까지 수십 미터를 한 줄로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폭이 어른 한 명만 지나갈 정도로 좁은 데다 걷거나 뛰지 말라는 안내가 곳곳에 붙어 있어 날마다 병목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앞에를 쫙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좁잖아요. 내려가는 데가 한 줄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거울에 몰리니까. 역 내부와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기다림 끝에 안으로 들어가도 폭이 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급해도 앞서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2년 2호선 서울대 입구역과 2013년 분당선 야탐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각각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났던 출입구 모두 계단이 없고 에스컬레이터만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폭이 좁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탑승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유모차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접지 않으면 바퀴가 걸리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모차를 가져오거나 전동 휠체어를 탄 경우에는 다른 출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 앞 사거리는 모든 방향이 왕복 10차선 도로로 횡단보도도 길고 교통량도 많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1번 출구는 5분 넘게,
주유소 앞에 만들어진 3, 4번 출구는 8분 가까이 걸립니다. 북정역 2번 출입구에는 2004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이후 위례 신도시가 개발되고 최근 몇 년 사이 입주자가 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문제를 제기해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점점 주민이 늘어날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가 또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계속해서 같은 입장만 되풀이하는 게 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출입구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에스컬레이터 절반을 계단으로 되돌리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04년도에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설치가 됐고요. 이유는 출입구 통로폭에 맞춰서 설치되다 보니까 하루 10,000명 가까이 이용하는 이 지하철역에서도 승객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년 반복하는 검토해보겠다는 말 대신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세상의 편견에 반대로 달리기. 신념이 있다면 꿋꿋이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셀트리온과 함께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음. 당신을 믿고 셀트리온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한 작가 황석영은 어린 시절 겪었던 공포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전쟁의 한가운데 황급히 피난길에 오른 그의 가족은 국군인지 북한군인지 모를 정찰대와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등불을 비추며 물었습니다. 이승만과 김일성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생사를 갈랐을지도 모를 그 두려운 질문. 아버지의 답변은 차라리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모르는 양민입니다.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행이 목숨을 건졌던 소년 황석영은 세월이 지나 노인이 됐고 너는 어느 쪽이냐? 라는 질문 하나로 가족의 생사가 갈려야 했던 처절한 이념의 시대를 증언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좌와 우, 아군과 적군으로 가르려 했던 시도들은 그 이후로도 끈질기게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경력 판사 임용 면접에서도 또 화장품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도 당락은 물론 생과사를 가를 듯한 두려운 질문은 넘쳐났죠. 국민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갈랐던 이명박 정부와 국민과 비국민으로 갈랐던 박근혜 정부. 비국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이 집요하게 계속됐던 그 모든 일들은 까닭없이 시민들을 주눅들게 했고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에서조차 서로 말끝을 얼버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질문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분의 노선과 이념과 생각이 같으십니까?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군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본인이 아무리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할 자리는 한순간 사상 검증의 심판대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좌와 우를 구분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성애 차별에 찬성하느냐를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의 운명은 갈릴 판입니다. 너는 어느 쪽이냐? 그 해묵은 흑백의 질문이 그치지 않는 세상이라면 67년 전 가족의 생사를 걸고 두려운 전등불 앞에서 대답했을 작가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대답해야 하는 것일까?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일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야는 그래서 지금도 표 계산에 분주한데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고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 취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건 국회에 아무리 정통한 사람이라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미묘하게 갈려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우선 몇 표를 얻어야 됩니까? 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299석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300석에서 1석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또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적 의원 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찬성 150표를 얻어야 하는 셈입니다. 예, 지난번에 김희수 헌재소장 표결 때 6명이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전원이 참여할 걸로 일단 보죠.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121석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의당 6석, 그리고 새민중정당 2석,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1표까지 더하면 130석입니다. 예. 민주당은 일단 이 130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요. 반대쪽은 인준 반대를 아예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이 107석, 그리고 줄곧 반대 입장을 밝힌 바른정당이 20석입니다. 여기에 이정현 또 조원진 의원까지 더하면 129석 정도가 반대표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당이든 네. 아니면 야권이든 일부 이탈표에 대한 가능성 얘기도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야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이따가 저희가 비하인드 뉴스에서 잠깐 예.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함부로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일단 좀 배제하고라도 지금 20표 정도가 부족합니다. 네. 반대쪽도 부족한 표수는 비슷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국민의당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 또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자율투표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그 40명 중에 공식 석상에서 어떤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 수가 어제까지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오늘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예. 대략 10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그 상당수의 의원이 찬반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난번에 김희수 후보자 표결 때도 그렇고 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결과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네. 상황에 자신들도 지금 모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탈표는 없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른정당도 오늘 막판까지 논의를 했는데 결국엔 당내 이견이 있어서 결국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예, 그런 만큼 이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네. 국민의당 의원들을 막판까지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이 시간에도 설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열심히 전화와 또 만나고 있을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정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지금 들고 있는 게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늘 야당 의원들에게 돌린 호소문입니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A4 3장 분량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협조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호소문인데 우 원내대표 오늘 이 호소문을 들고 의원회관을 직접 돌면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정우택 원내대표도요. 오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2번이나 찾아가서 반대 투표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 이후에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당도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김희소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서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이 될 경우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물론이고요. 추미애 당대표에게까지 이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부담은 있습니다. 특히 그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 그리고 헌재소장과 또 동반 공석 사태가 빚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만큼 국민의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몇 시죠? 2시입니다. 아, 2시면 이제 2시 좀 넘으면 결과 나올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김혜미 기자하고 얘기를 시작할 때 매우 조심스럽다. 국회 아무리 정통해도 이건 장담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도 하여간 예측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얻은 결론은 김혜미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당에서 10명 정도는 일단 찬성표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것인데 아까 뉴스 시작할 때 5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에서 5명 정도는 더 늘었는데 여전히 그것이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확실히 내부적으로는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것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네, 되겠죠. 왜냐하면 또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우리 그런 적 없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최대한 신중합시다. 네. 예,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예, 이른바 이렇게 캐스팅 보트를 준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는 그러면 실제로 어떤지 물론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했습니다만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를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박지원입니다. 예, 찬성하신다고 이미 의견을 공표를 하셨는데 맞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왜 찬성으로 그렇지만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선 청문회 결과 특별한 도덕성 하자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임자다. 저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특별히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동성애에 찬성 표시했다. 그러니까 동성애 차별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굉장히 좀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김명수 후보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좀 붙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솔직히 수도권을 필두로 해서 충청권, 호남권은 특히 기독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동성애, 동성혼 그리고 군 형법 관계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문자를 보내고 지역구를 가면은 목사님들이 의사표시를 강하게 합니다. 예.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예. 나중에는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본인 얘기는 그렇지 않고 의사표시 자체가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재판도 그런 재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계에서 의심을 하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개헌, 법률 가지고는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23개의 국가가 전부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로 동성혼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예. 금년 5월 대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굉장히 진보 개혁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할 때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설명입니다. 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본인 생각은 어떤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본인은 그런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오늘 또 충분하게 의원들에게도 원식 대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국민의당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물론 자율투표지만 지금 국민의당 내 분위기를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될 것이다. 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오늘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우원식 대표 등 전면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대통령께서 안철수, 김동철 두 야당 대표에게 지도부에게 우리 당 지도부에게 전화를 하셔서 예. 간곡히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렇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다. 예. 그리고 만약 우리가 부결을 시켰을 때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또 기독교계를 달랠 수 있는 김명수 후보자의 해명이 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해주자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러한 압박 또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협치를 해왔느냐 하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시간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분위기가 일정 부분 반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원들 개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해서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가 없습니까? 아직 저는 통화도 안 해봤고 예. 그러한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이 위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의당은 인준 가결되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결되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굉장히 고심스러운데 의원들이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고 또 안철수 대표나 김동철 대표도 예.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 텐데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 후에 우리가 정치의 어떤 그 주도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당제가 새 정치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우리 국민의당 네. 예, 잠깐만요. 근데 제가 듣기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당제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야말로 어찌 보면 자유투표를 맡겨서 부담감을 털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철수 대표가 우리 국민의당이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이끌고 간다 하는 의미였지. 예. 김희수 헌법재판소 부결을 우리가 이끌고 가서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투표와 당론투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 모든 언론이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들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당론투표를 하느냐.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투표를 해라. 그래서 예. 국회 개혁 차원으로 우리는 20대 국회에서부터 인사 문제는 우리 국민의당은 어떤 경우에도 당론을 결정하지 말고 자유투표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유투표를 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예. 뭐 안 대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라고 믿고.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아! 미안 잘못했어. 싸워. 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네, JTBC 드라마 청춘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옛 연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심각하죠.
연인을 4시간 감금하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져 그리고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이별 뒤에 살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8,300명 넘게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됐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발언으로 오늘 젠더 폭력이라는 키워드가 하루 종일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오대영 기자, 데이트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인데 어쨌건 그렇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잖아요. 네, 살인 사건 통계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2015년에 전체 살인 피해자는 1,050명이고 이 중에서 연인에 의한 피해자가 102명, 전체의 9.7%였습니다. 이게 최근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6년에 10.84%, 2012년에 9%대, 다시 10%대, 그래서 지속적으로 10%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한 건이 연인에 의한 것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한 뭐 별도의 처벌 규정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이 따로 없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 강간, 폭력, 감금 등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다른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합니다. 앞서 첫 번째로 예를 든 담뱃불 폭행 사건, 지난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및 감금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두 번째 예였던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 1심에서 징역 16년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좀 다르거나 가중처벌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전에 이제 막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데이트 폭력의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갈수록 더 악화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그래프는 2005년 10년간 데이트 폭력 가해자 재범률 평균입니다. 동종 사건의 재범률이 34.5%, 이종 사건 재범률은 57.8%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다른 방식의 데이트 폭력이나 다른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있는 일, 뭐 경미한 일, 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넘길 문제가 결코 아닌 거군요. 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고 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경찰은 데이트 폭력 신고를 별도로 접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8월까지 집중 단속 벌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 신고에 의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가운데 신고자는 4.8%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할 텐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만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애리조나주입니다. 2009년에 KT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KT라는 이름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총으로 살해됐습니다. 사건 전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법에 근거가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연인을 포함시켜서 신변보호, 또 영장 없는 체포, 총기 몰수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가해자에게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신변보호를 적극적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예방에 중점을 좀 두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하는 것을 좀 강화한 특징이 있는 거군요. 네, 이번에는 영국 사례입니다. 클레어법이라는 이름의 법인데요. 네. 2009년 클레어라는 여성이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폭력전과 산범이었는데 지속적인 위협을 가했고 그래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결국 살해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인의 전과 조회를 경찰에 요청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엄격하게 심의를 거쳐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범률이 높고 재범 시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뉴욕의 레드카펫입니다. 예,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 뉴욕 공항에 도착해서 유엔 총회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뉴욕 공항에 문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환영객이 적었다. 미국 측에서 나온 그래서 푸대접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내가 한 명도 안 나온 거 보고
레드카펫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런 대접을 받은 일이 있느냐. 예. 예. 뭐 레드카펫이 없긴 없군요. 예, 어제 사진을 직접 보겠습니다. 예. 레드카펫도 없고 군악대도 없고 미국에서 나온 대규모 영접객도 홍 대표 말대로 없긴 없습니다. 예. 홍 대표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미국을 방문하면 군악대도 레드카펫도 있었다면서 기자들에게 직접 과거 사진을 좀 검색을 해보라 이런 주문까지 했습니다. 예, 그 살펴봤습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사진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어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할 때의 모습입니다. 똑같네요? 예, 레드카펫도 없고 군악대도 없고 비가 와서 우산만 들었고요. 예. 좌측에 한덕수 당시 주미대사의 모습이 보이고 그 왼쪽에 살짝 보이는데 한복을 입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는지 살펴봤는데요. 예. 2015년 유엔 총회 참석 당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외국인이 분명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지금 풍채나 눈빛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경호원으로 예. 확실시 되고요. 미국 측의 대규모 영접객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레드카펫이 살짝 보이는데 다른 사진은 좀 보면 레드카펫은 약 2m 남짓 정도로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또 미국을 방문했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국빈 방문인데 비교하면 레드카펫도 훨씬 길고 이렇게 도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좌측의 레드카펫은 누가 깔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환대를 받았다. 그래서 카펫이 깔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잘 살펴봤군요. 예. 결론은 이렇더라. 그러면 홍 대표가 얘기한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국빈 방문 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측 사진처럼 국빈 방문 때는 예. 대규모 영접도 받고 미국 측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예. 유엔 총회 참석 때는 다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외교 규칙에 대해서 착각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국빈 방문과 달리 유엔 총회 참석할 때는 영접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보통 유엔 총회 때는 세계 100여 나라에서 정상이 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의전보다는 경호가 더 중요합니다. 예. 100여 명이 이렇게 오면 의전하기도 한꺼번에 하기도 어렵겠죠. 예. 기본적으로. 그럼 홍 대표께서 찾아보라는 얘기 안 했으면 안 찾아봤을 텐데 박 기자가. 예. 꽤 열심히 찾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모기와 F킬러입니다. 예. 네, 법무부 산하개혁위원회가 그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에 대한 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안에 대해서 여당은 검찰개혁의 시작이다라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제1야당은 대통령의 사정 권한이 커질 수 있다, 슈퍼검찰이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1야당, 즉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대해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오늘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특유의 비유를 썼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네에 파출소가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제 폭력배들,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아니 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 안 삽니까? 그러니까 예. 이분은 늘 이걸 연구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예, 잘 들었습니다. 비유를. 예. 예. 자유한국당을 예. 모기로 이제 공수처를 F킬러로 비교를 한 건데요. 예. 물론 이제 노회찬 의원의 주장에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폐해가 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권력에 대해서, 현존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더 문제였는데요. 예. 사례를 보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의 경우 늑장 언론이나 국회에서 지적이 나온 지 몇 달 만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그것도 압수수색도 늦게 하고 소환도 늑장 소환을 해서 역시 지적이 됐습니다. 예.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사실 검찰의 기소권의 성실성이 좀 달라졌는데 이 때문에 이 기소 독점주의를 깨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두 개를 했네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일교차가 벌어지고 강원 산간에는 서리가 내립니다. 예. 자, 오늘 소셜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와 임지수 기자가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 상황도 좀 알려드리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지금 취재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내용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Unrecognizable to myself. I saw my reflection in a window and didn't know my own face. Oh brother, you're gonna leave me wasting away on the streets of fear.